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셨는데요. 저희 지금 오늘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그 기록을 할 거고요. 요거 기록하는 내용에서는 아마 얼굴이 나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강의 공유 나중에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오늘 해야 될 거는요. 먼저 손놀이 동요 잠깐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애착가 놀이 우리 강사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놀이 꾸러미와 후속 모임에 대한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잠시만요. 손놀이 동호 잠깐만 할게요. 이거는 아기들 위해서 이제 저희들 요거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온라인 팝업 놀이터 이번 주 목요일날 같이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럼 일상도구를 가지고 아이랑 놀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팁도 얻으시고 또 아이랑 즐겁게 놀이 파티 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라고 맛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혹시 눈은 어디 있나 노래 아세요? 그 옛날에 해보셨을 거예요.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나 여기, 귀는 어디 있나요 여기. 이렇게 눈, 코, 입, 귀로 하면은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의 얼굴을 보여주고 눈 마주치면서 노래하면서 소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속도감을 다르게 해도 아이가 정말 신나하거든요. 그래서 아기한테 먼저 하기보다는 엄마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은 나중에는 이마는 어디 있나 뭐 볼은 어디 있나, 턱은 어디 있나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더 자세하게 신체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더 잘 알기도 하고요. 신나게 놀이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은 예를 들면은 뭐 코는 어디 있나 하고 다른 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같이 이렇게 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코야? 그러면 다시 이렇게 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놀이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노래는 되게 간단한데 다양하게 놀이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배꼽은 어디나 배꼽 엉덩이 막 이런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엉덩이 응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바꿔서 하면은 아이들이 더 신나하니까 요 손놀이 동요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로 소통하는 시간 가지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해볼까요? 시작!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나 여기, 귀는 어디 있나요? 여기! 이렇게 속도를 다르게 하면은 아이가 까르르 웃기도 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나중에 목요일에 온라인 팝업 놀이터에 또 다양하게 일상 도구 가지고 놀이하는 시간 가지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강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자, 이제 최지영 강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저희 신청하실 때 그 양력에 대해서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하셨고요.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번 우리 최지영 강사님은 주부이시기도 하고요. 또 한 아이의 아빠이시기도 하고 주 양육자이시기도 해요. 저희 강의 자유놀이가 아이를 키운다라는 강의 들으셨죠? 두 분 나오시잖아요. 두 분이 부부세요. 그래서 지금 아내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이 모든 플레이스타트 일들을 다 하고 계시고 우리 최지영 강사님은 이렇게 강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전반의 일들을 하시는 하나의 아빠이시고 또 주 양육자이시기도 합니다. 아이를 놀이로 키워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풀어내실 거예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으시고요. 지금 1기 때 강의 들으셨던 분이 2기 때 또 듣고 싶다고 또 들어오신 경우들도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재원 강사님 나와주시면 소리 없는 박수로 맞아주세요. 최재원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제가 저기 우리 어머님도 얼굴이 안 보여서 이번에도 또 될까요? 예, 가능하면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다른 선생님이 그 음소거 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네, 잠깐만요. 매번 왜 이렇게 얼굴들이 사라질까요?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 잘 보이시죠? 자, 보이시면 손으로 좀 표시해 주세요. 네. 그러면 네. 네, 저 소개받은 최재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했고, 네, 저희 오른쪽에 있는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딸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됐고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하고 그 과정 중에 제가 배우고 정리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오늘 아마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애착과 놀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 강의는 애착이라고 하는 이론하고 그다음에 뇌과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그 아이가 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다 보여드린 다음에 여쭤볼 겁니다. 뭘 들으셨는지 잘 기억해뒀다가 제가 이제 여쭤보면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완성된 뇌는 1층뿐. 2층은 유아기에, 3층은 만 3세를 넘어서야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한다는데요. 이 모든 게 놀면서 이루어진답니다. 자, 우리 윤주원 어머님 열심히 필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뭘 들으셨나요? 네. 아무거나. 1층 뇌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만들어지고, 네네. 2층 뇌는 유아기에 발달을 하고, 네. 3층 뇌는 3살 이후에부터 폭발적으로 발달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 얘기해 주시면 다른 엄마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너무 잘 기억하셨어요. 1층에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 완성이 돼서 태어나요. 태어나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엄마 뱃속에서 완성이 되어 태어나고 이 모든 과정이 놀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요 1층 뇌가 엄마 뱃속에서 완성이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는 제가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하면 여러분들한테 애착과 놀이라고 하는 교재를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완성이 좀 안 돼서 가편집된 PDF 파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예, 거기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으니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강의는 그 책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부탁을 받아서 제가 그 책을 써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교재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나중에 후속 모임에 그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4번 정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같이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이 강의가 1시간밖에 안 돼서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길어가지고 그 내용은 책으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면 아까 이제 어머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뇌는 3중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책의 뇌는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이미 뱃속에서 완성이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층의 뇌는 0세부터 6세 사이에 유아기 때 지금 여러분들 어머님들 아이들이 지금 이 과정 중에 있고요. 3층의 뇌는 이제 3세 이후에 자
음소거 안 되신 어머님은 주변에 조금 소리가 나시면 음소거 좀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주변이 시끄럽지 않으신 분은 마이크 켜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1층의 뇌는 엄마 뱃속에서 완성이 되고, 그다음 2층의 뇌를 다른 말로 이제 변연계라고 불러요. 자, 김민영 선생님, 저 다른 어머님도 음소거 좀 부탁드려요. 예, 2층의 뇌는 변연계라고 하는데 이곳은 0세부터 6세 사이에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감정이 발달하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 감정이 발달하기 이 변형계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정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정서하고 감정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 슬프다와 같이 이렇게 단편적인 단일 사건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지만 정서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 장시간 오래되는 거, 우울한 사람, 밝은 사람, 그런 걸 정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서하고 감정하고 다른가요? 같은가요? 시간의 차이만 있지 같은 거죠. 내용물은.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부분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서 발달이 중요하죠. 정서 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되는 게 뭘까요? 바로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될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린 시기에는 애착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애착이 아니라, 이 시기에는 아이의 뇌의 부분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변형계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정서 발달을 이걸 가장 잘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애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양육 방법이나 이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게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살펴보면 생후 한 1년 사이에 양육자와 아이 사이에 맺어지는 정서적인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을 애착이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요즘 애착이 90년도 한 중반에 우리나라에 소개돼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혹시 애착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강의를 들어보거나 다 그러셨겠죠? 자, 한 가지 질문, 우리 김가람 어머님, 네, 고개를 아주 반응을 잘 해주시는데, 애착이 언제까지 중요할까요? 마이크 한번 켜시고. 생후 1년 사이에. 네네, 만들어지는데 네. 이거 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1년? 1년 정도요. 1, 2년 전. 네. 예, 보통 이제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몇 살까지인가요? 18세 아이가 2살 때 독립해서 엄마를 곁을 떠나나요? 아주 일찍 떠났네요, 그 집은요. 20살이요. 20살. 그렇죠. 예. 그때까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애착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서적인 유대감은 관계인데, 지금도 친정 어머님하고 관계 맺으시나요, 안 맺으시나요? 맺어요. 맺으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간 관계라고 하는 건 평생 가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부모님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시기, 아주 어릴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이후에도 형태나 질이나 그런 게 좀 달라질 뿐이지 지속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릴 때만 아이와 애착을 맺고 그 이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좀 대부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애착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뇌과학자들은 이 변연계를, 2층의 뇌를 애착의 뇌라고도 불러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세 이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늘 관심을 가지시는 이 똑똑해지는 전두엽이 발달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미리 사전에 보라고 말씀드린 경기도 지식에 있는 자이놀이가 아이를 키운다, 그 부분이 바로 이 3세 이후에 뇌가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설명하니까 그 내용은
그 영상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애착을 조금 자세하게 좀 그 설명을 하려면 애착은 크게 이제 애착 행동하고 애착 반사로 나눠진다고 해요. 애착 행동이 뭐냐면 아이가 이렇게 왼쪽에 이게 그 2기인가 1기 때 그 참여하셨던 어머님이 여러분들 나중에 그 아이와 논 영상 보내주시면 꾸러미를 선물로 드리거든요. 원래 저희가 드리려고 했던. 예, 그러니까 그 영상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아이가 이렇게 누워서 엄마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아이가 쌩글쌩글 웃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아이가 양육자에게 혹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 당신하고 관계 맺고 싶어요. 친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이는 모든 행동들, 뭐 웃기도 하고 옆에 아빠가 있으면 잡아다가 손가락을 빨기도 하고 안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행동하잖아요. 예? 그렇게 아이가 양육자에게 보이는 모든 행동을 애착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우리 아기가 3개월이신 우리 김혜진 어머님 마이크 켜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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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쌩글쌩글 엄마를 보고 웃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같이 웃어주고 만져요. 그렇죠. 맞아요. 예. 아이가 나를 보고 쌩글쌩글 웃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웃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아이가 보내는 애착 행동에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반응하는 모든 그 행동을 애착 반사라고 해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 애착 행동과 애착 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머님이 보여주신 영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장니은 즐거워 기분 좋아 이은아 끄끄 장니은 예. 잘 보셨죠? 애착 행동과 애착 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애착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방법은 6가지가 있는데 요 내용도 제가 나눠드릴 그 책자에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자, 이 6가지 방법이 이제 3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면 안정애착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건데, 즉각성인데 아이가 응애 하고 울면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나요? 당장 달려가서 뭔데?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게 살펴봐서 뭐 얘가 저기 뭐가 있는지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는데 그 즉각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민감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감성은 뭐냐면 아이가 보내는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캐치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울 때 아이가 보내는 그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얘가 응아를 해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그다음에 뭐 그 겉사개가 뒤에 등허리에 껴서 불편해서 우는지. 근데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예. 처음에 몰랐는데 몇 개월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우리 전향화 우리 예비 어머님, 예, 마이크 한번 켜주시겠어요? 사람이 의사소통할 때 말로 전달되는 제가 지금 말로 하잖아요. 말로 네. 전달되는 정보가 전체 100% 중에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말로. 50%요? 50%요. 연구를 해보니까 7%래요. 7%. 제가 여러분들 줌 할 때 좀 켜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의사소통할 때 말로 전달되는 정보는 7%밖에 안 되고요. 얼굴 표정, 목소리 톤, 행동, 몸짓, 이게 93%가 이걸 통해서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요. 아이가 엄마 나 응아했어요라고 말을 못해도 아이의 표정이나 그때 시간이나 분위기나 그런 걸 보고 아이의 그 보내는 메시지를 양육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렇죠? 예. 아이와 오래 그 옆에 있다 보면 그런 상황들을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파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관성인데 기분이 좋으면 아기한테 잘해주고, 예? 남편하고 아침에 말다툼하고 나면 아이 누구 닮아가지고 말이야 절로 가 아니면 이러고 응? 그러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던 기분이 나쁘던 내 감정 상태를 추스리고 다스리면서 아이에게 일관되게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
그걸 일관성이라고 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겠죠? 그래서 전 애 키우는 게 힘든 게 밥 해주고 뭐 기저귀 채워주는 거는 그거는 노동이기 때문에 한 6개월 하면 몸에 뱄니다. 예, 저는 천기저귀를 썼어요. 그래서 다 손으로 손빨래해서 애를 키웠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기능이기 때문에 숙달되면 자동으로 돼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내 감정을 다스리고 아이에게 일관되게 해주는 거. 그게 진짜 부모 노릇의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기분 나는 대로 하면은 사람이 성숙할 수 없죠. 네,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껍질을 깨고 나와야 마치 나비가 성충이 되듯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부모 노릇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기저귀 갈아주고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안정예책이 만들어지는데 이 예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코로나 기간에 21년도 작년이네요. 작년에 미국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의 지능을 검사했더니 코로나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지능이 이전에 비해서 한 70%밖에 안 된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현승연 어머님? 네, 우리 아기가 먹고 자나 보네요. 예, 왜 그랬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지능이 떨어졌을까요? 사람을 많이 만나질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머리에 들어가서 뇌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역이 그렇게 외국보다 세지 않아서 우리는 마스크 쓰고 다 돌아다녔잖아요. 사람들도 웬만큼 만나고.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너무 이 방역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처럼 완전히 사회관계가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걸 한 2년 겪고 나니까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의 이 뇌 발달이 왜 이렇게 이전보다 못하냐. 가장 두드러지게 된 게 뭐냐. 아까 우리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아이를 안고 동네에 나가서 옆집 언니나 뭐 아이들이 아이고 예쁘게 생겼다 머리 쓰다듬어주고 말도 걸어주고 그다음에 친척들이 와서 예쁘게 뭐 이게 안아주고 둥개둥개 해주고 도리도리 잼잼잼 해주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야 빨리 이거 빨리 끝나서 우리 해외여행 가자. 이것도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국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이해하고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 마스크 씌워서 또 학원으로 학교로 막 이렇게 막 돌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충분히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이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할까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국을 겪으면서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발달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잘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제가 이 말을 제가 강조드리는지. 이런 연구가 외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예, 작년인가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보고하시기를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의 75% 정도가 언어 발달 지연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사람이 말로 소통하는 거는 7%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의 아이들이 대부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은 자녀가 지금 한 2명 그렇게 되시는 분은 아마 코로나 기간에 아이를 그런 기관에 보내셨을 텐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천에 있는 어떤 유치원에 부모 교육을 하러 갔었는데 아이들이요 마스크 쓰고 책상에 붙어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아이들이 마스크를 풀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였습니까? 집이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도 이제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을 하기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다른 뭐 또 아이들 데리고 언어 치료 센터 다니고 이럴 게 아니라 집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발달 단계에 그 과업을 충실히 못한 것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말하고 많이 듣는 거 외에는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회를 많이 갖게 되면 아이들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아이들 이 시기는요. 그 뇌라고 하는 그릇을 만드는 시기예요. 예? 여기다가 욕심껏 부모들이 막 뭘 집어넣는다고 해서 담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부모님들은 찌깐다는 얘기 옆에 두고 얘를 언제 영어를 가르칠까, 언제 한글을 가르칠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아이는 6세까지는 아이의 정서가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이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아이들의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뭐 어떤 치료를 받거나 아이를 제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된다고 해요. 자, 이 내용도 제가 책에 잘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부모의 소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녀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핸드폰 때문에 못 논다. 요즘 아이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어떤 복지관에서 아이들하고 좀 놀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뭘 보셨나요? 우리 김민영 선생님 뭘 보셨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줬을까요? 네, 마이크 켜시고. 애들끼리 잘 놀아요. 네. 사진을 제가 일부러 구도를 이렇게 잡았는데 테이블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들이 휴대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핸드폰 때문에 못 논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놀이의 맛을 알면 충분히 버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른이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의 문제이지 모든 아이들이 핸드폰 때문에 놀이를 못한다, 집중을 못한다, 아이들은 모두 다 중독돼 있다. 저는 그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정애착이 맺어지는데 여기 또 중요한 한 가지 그 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아이를 보면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하는 이 애착 반사는 애착 이론에 의하면 반드시 아이가 보내는 애착 행동을 봐야 그때 발현이 된대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엄마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자동으로 아이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은 그런 정서는 아이가 보내는 애착 행동을 봐야 그때 내 안에서 발현이 된대요. 자, 이걸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나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가 별로 안 예쁘다.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잘 못 본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집에서 옆에서 같이 자는 사람도 그런 말 하는 사람도 가끔 있던데, 예. 어쨌든 간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우리 김가람 어머니 왜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예, 마이크 켜주시고. 그거는 성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네네.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본능적으로 뭔가 자기 자식에 대한 그런 행동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 뭐냐면은 아이가 예쁜 거는 내 안에 있는 애착 반사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걸 열어주는 키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이가 보는 애착 행동을 보면. 음, 음. 그러니까 그 경상도 아저씨가 아이가 안 예쁜 거는 경상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뭘 의미할까요? 내 안에 있는 애착 반사가 발현될 만큼 아이가 보는 애착 행동을 충분히 못 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어머님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임산부들 중에서 혹은 이제 아이를 금방 이제 그 낳으신 분들 중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아기가 안 예쁘죠? 옆집 언니는 왜 이렇게 아기가 예쁜데? 나는 왜 그럼 난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러죠? 나는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을 제가 간혹 보게 돼요. 근데 이 모습도 저는 이 애착이라를 공부하면 좀 이런 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주 양육자로 저는 이제 수중분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보고 제가 탯줄을 자르고 좀 이렇게 아내 곁에 있었는데 아이를 처음 낳고 나면 엄마 몸이 되게 힘들잖아요. 자연분만을 하던 어떤 형태로 하던. 그다음에 그 아이에게 젖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엄마 몸이 컨디션이 좋을까요? 아주 피곤할까요? 피곤. 피곤하죠. 그러니까 아이 옆에 24시간 붙어 있어도 엄마가 아이가 보내는 애착 행동을 충분히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전 그 결과 때문인 것 같아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내가 아무리 아이 옆에 있어도 아이가 보내는 애착 행동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애착 반사 능력이 발현이 많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아이를 낳고 '나는 왜 이렇게 아이가 안 예쁘죠?' 라고 하는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 방법은 뭘까요? 엄마가 좀 쉴 수 있도록 이런 이유에서 아이는요. 엄마 혼자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의 순리일 수 없어요. 반드시 배우자가 같이 양육을 하거나 예전처럼 이 대가족 제도면은 친정엄마 혹은 뭐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핵가족화돼서 나 혼자 달랑 아이를 키우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더군다나 남편도 육아를 도와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와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일이거든요. 예.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한 3년 정도 중간에 이제 다시 복직을 해서 일을 했었는데 저는 6시만 되면 무조건 집으로 왔어요. 회식이고 뭐가 하나도 안 하고요. 내가 일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전 제 일적으로 제가 직장에서 책 잡히지 않게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직장에서 제 에너지를 다 안 썼어요. 한 70%만 쓰고 왜냐면 제가 왜 돈을 법니까? 우리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벌지 내 모든 걸 회사에다 바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요즘 점점 그런 회사들은 여러분들 그 뭐죠? 그 브라인드인가? 무슨 그런 웹 있잖아요. 그 회사들 문재인 회사들 서로 공유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육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뭐 회식만 하는 그런 회사들은 점점 경쟁력을 잃고 힘들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저 때는 뭐 더 열악한 상황이지만 저는 그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제 소신껏, 제 주관껏. 자, 그래서 뭐라 할까? 아무리 아빠들이 밖에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지혜로운 아빠들은 육아를 같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도 더 중요한 이유도 나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부부가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 최소한으로 그것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전 이걸 보면서 이걸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요즘 그 주변에 특히 점점 저희 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점점 아이 기르는 걸 힘들어하고 '아 나 육아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어린 시기에 아이를 기관에 맡기거나 남의 손에 맡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문화가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특별히 요즘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능력이 뭐 사라지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본인 안에 있는 애착 반사 능력이 충분히 발현될 만큼 아이가 보내는 애착 행동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이 애착 이론에 의하면 애착 행동을 많이 보면 볼수록 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양육자의 애착 반사 능력이 더 많이 발현이 된대요. 이해되시나요? 놀랍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 0살 때 아이가 나에게 가져오는 숙제들을 잘 해결하면 우리 0살 때 아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숙제를 갖고 옵니까?
젖 주세요, 응아 갈아주세요, 그런 인생의 숙제를 가져오잖아요. 그걸 잘 해결하면 1살 때 아이가 어떤 숙제를 갖고 오나요? 우리한테요. 이유식 주세요, 나 걸어 다닐 거예요, 이런 숙제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매해 아이들이 우리에게 성장하면서 그걸 해달라고 숙제를 갖고 와요. 근데 그걸 그 해마다 그걸 잘하면 그 다음 해에 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내 안에 쌓인대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숙제들이 어려워질까요? 안 어려워질까요?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죠. 예. 저희 딸은 이제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한 1년 전에 인터넷 채팅으로 오빠를 사귀었어요. 예, 울산에 있는 오빠.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걱정을 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 오빠는 대학을 가고 어쨌든 계속 만나다가 1달 전에 헤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 똥 싸고 밥 먹여 주지만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쯤 되면 그런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예. 예, 그런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숙제를 잘 풀면 내 안에 있는 능력들이 더 많이 활성화돼서 그런 어려운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대요. 요즘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예, 요 사진 하나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 여기서 저희 딸이 누굴까요? 우리 윤주원 어머님.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으시면 얘가 쑥쑥 클 거예요. 예, 누굴까요, 저희 딸이? 어, 얼굴 안 가려진 친구 같은데요. 예, 무슨 그 4명 중에 우리 딸아이가 맞았어요. 예,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아,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네네. 이 친구만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있네요. 네, 맞아요. 보고는 있는데 없지요. 그렇죠? 네. 네네. 저희 딸은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핸드폰을 사줬어요. 예.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어릴 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IT 전문가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이 전자기기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혹시 그런 뉴스 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는 전자기기가 없대요. 다 아날로그로 학교 수업들을 한대요. 화가 났죠. 지네들은 만들어 팔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 너무 어린 시기에 디지털 환경에 노출이 되면 깊은 사고를 하는데 장애를 겪고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인간관계를 대면으로 사귀는 그 경험이 충분해야 나중에 디지털 기기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뇌과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예. 그래서 최대한 늦게 저는 아이에게 주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애가 이제 주변에 핸드폰이 없으니까 견디기가 좀 쉬웠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애가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주변에 다 갖고 있거든요. 저희 반에 저희 딸 빼고 1-2명 정도만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제 옆에 이제 차를 운전하러 갈 때 제 옆에 타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 핸드폰 사줘. 친구도 있어. 맨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2학년 때까지는 얘가 이제 좀 견디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책을 제가 우연히 그 정보를 보고 책 공부하면서 저희 딸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빠가 이런 책을 봤는데 너한테 이게 이렇게 안 좋대. 아빠가 너한테 그러면 아빠인데 이거 사주는 게 좋겠니 나쁘겠니? 사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권희순 어머니. 예. 사달라고 했겠죠? 예? 아니야 저 뭐냐 그런 주면 좋겠니 나쁘겠니 했을 때 우리 딸이 뭐 사주면 안 되지. 그렇지만 갖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막 울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한 3-4학년쯤 지났나 4학년 됐나 어느 날 이제 저희 딸이 저하고 이제 제 아내를 이제 앉으라고 그러고 노트북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노트북을 키더니 PPT로 저희 딸 이름이 아인인데 아인이가 핸드폰을 사야 하는 이유를 PPT로 만들어서 그 설명을 해줬어요. 저희 딸이 얼마나 갖고 싶으면 그랬겠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책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 설명해주고 나니까 한 2년 버텼는데 한 5학년, 6학년 때쯤 되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지금 맥북 쓰고 아이패드 쓰고 아이폰도 나오자마자 쓰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제 아이폰을 해지했어요.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럼 아빠도 끊을게. 그리고 제 핸드폰을 책상에 있는 피처폰으로 바꿔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버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건 제가 발견한 양육 어떤 방법인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양육 방법이 육아 서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상담을 공부해서요. 상담 공부할 땐 이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예. 제가 자, 그다음을 제가 한번 이거 한번 읽어 주세요. 우리 윤주원 어머님 한번 글씨 보이시나요? 네. 주시겠어요? 양육을 마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술 공식처럼 여기는 오늘날 부모들의 강박관념은 이전 세대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직감과 아이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데 따른 결과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단단하게 결합되었을 때만 이런 관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이 확실하면 자연적인 본능이 활성화되면서 어떤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이해하시나요? 이 능력은 어떤 전문가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애착 반사 능력이 더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걸 이 말처럼 깨닫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전 이 글을 보고 이해했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능력이 저 바깥에 전문가에게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착 반사 능력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애착 반사 능력은 누구 안에 있나요? 내 안에 있잖아요. 예. 내 안에 우리 윤지원 어머님 안에도 애착 반사 능력이 있고 우리 권희선 어머님 안에도 애착 반사 능력이 있고 그것을 아이가 보내는 애착 행동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더 많이 깨어나서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준다고 애착 이론은 이야기를 해요. 이해하시나요? 예. 여러분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매년 차근차근 숙제들을 잘 풀어나가시면 저처럼 혹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이를 그렇게 길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년 그 아이들이 가져오는 애착 인생의 숙제들을 우리가 잘 풀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성숙해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0살 때, 1살 때, 3살 때 가져오는 그 숙제들을 아까 말한 그 애착의 조건처럼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일관성 있게 그걸 대하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아이를 엉덩이도 어릴 때는 때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만 자,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큰 도전인데 그걸 성실히 잘하면 결국 나에게는 성숙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내 삶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건 일방적으로 부모가 희생하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게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숙이라고 하는 좀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게 되고요. 또 그렇게 부모가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열받았을 때 자기 감정을 저렇게 처리하는구나. 응? 마트에서 거스림돈을 더 받았는데 저걸 어떻게 하는구나. 신호등이 깜빡깜빡깜빡할 때 우리 엄마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아이가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인간됨됨이 다시 말해 인성을 배우죠.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은 누구의 책임이냐 하면 전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자, 그래서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저 이탈리아에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아쇼카 재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아쇼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이게 사회 혁신을 지원하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그 모임인데, 그 이탈리아의 아쇼카 재단의 그 펠로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아를 잘하면 석사학위 정도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저는 미국에서 상담학 석사를 했어요. 근데 진짜 저는 이분 말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했던 공부, 고민, 노력들이 제가 석사학위를 받을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이런 말이 좀 낯설기도 하고 불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전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말을 이 외국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혹시 이 책을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사서 보세요. 당신의 집에서 논다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과거의 페미니즘은 육아로부터의 해방, 살림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했지만 최근 페미니즘은 이걸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걸로 돌아섰대요. 왜냐하면 생명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은 여자의 일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될 일이고, 자, 남자도 인간이죠. 네, 인간이 해야 될 일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 자아를 만들어 간다라고 요즘 페미니스트는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런 생명 존중에 대한 태도가 이 자연에게까지 확장이 돼서 이제 최근 페미니스트들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육자와의 안정애착이 잘 만들어지면 또 어떤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부모님 양육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드렸다면, 이제 아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거의 다 이론적인 이야기는 마무리 지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애착이 잘 형성이 되면 아이 마음에 양육자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근데 이제 독특한 것은, 보통 우리 사회생활할 때 새로운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거는 오랜 경험치로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근데 아이는 그냥 부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대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뢰를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양육자를 신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보세요. 옆에서 엄마 아빠가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 아이 마음속에, 아,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구나. 사람과의 관계는 참 행복한 일이구나. 좋은 거구나. 그렇게 아이가 마음에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이미지가 자리 잡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환경도, 이게 뭔가 옆에 엄마 아빠 나 말고 또 환경이 있는데 이런 걸 알아가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아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애착 이론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통해서 아이가 뭐냐면은 사회성의 기본적인 원형을 만든대요. 아까 좋은 이미지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갖는 그 기본적인 그 심상을 사회성의 원형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 어떨까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일 것 같아라는 그런 마음을 먹겠죠. 예? 아닌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할 거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모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제가 우리 권희선 어머님 마이크 켜시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편에 보내야 된다.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반반일 것 같아.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얘기 있으니까 마이크를 켜주세요. 사회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관에 보내야 된다는 말은 애착 이론에 근거하면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성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성의 원형이 그 애착 관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성을 연습하고 실험하고 확장하는 공간이죠. 이해하시나요? 사회성을 만들어지는 것은 애착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신뢰 관계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가 양육자를 권위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고 해요. 이것도 아이의 본능인데, 자, 어쨌든 간에 아이가 이제 아이 마음속에 양육자를 권위의 대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양육자를 모방하는 제1순위로 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양육자가 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나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내 말투를 따라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도 보니까요. 왜냐하면 애착 관계 안에서 아이가 무차별적으로 저를 이제 습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이 본능적으로 신뢰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존재라서 나의 좋은 점만 배울까요? 나의 나쁜 점도 배우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어쩌면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모방하고 있는 나를 키워야 되는, 나를 가꿔야 되는 내 말투, 행동, 내 생각, 내 가치관, 그런 것들을 가꿔야 되는 게 어쩌면 진짜 아이를 키우는 데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권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이제 이 심리학에서 좀 전문 용어로 부모 지향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부모를 지향하는. 근데 이런 부모 지향성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그 부모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무차별적으로 흡수를 해요. 아까 말한 말투, 음식 습관뿐만이 아니라 가치관, 돈 쓰는 태도, 그다음에 성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빨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딸에게 전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가치관, 집에 대한 가치관,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원칙, 저는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안 썼어요. 그 경제 공부를 하면서.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를 사면서 신용카드를 이제 만들었는데, 할인 때문에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저희 딸에게 좀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나요? 좋은 대학 가면은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나를 권위 대상으로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 내 모습을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예측이로는 그 아이들이 쭉쭉 빨아당긴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이해했는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한 청소년, 중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때만 돼도 아이들이 자기 주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모 말을 이제 거슬려서 자기 이제 생각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절대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미운 3살이니 뭐 미운 7살 뭐 청소년들 막 좀 이게 안 좋은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저는 이건 아주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아이가 이제 등장을 하면 그동안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엄마나 아빠가 나타나서 아이에게 야단을 치죠. 그 말을 아이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우리 윤주원 어머니. 안 들을 것 같아요. 왜 안 들을까요? 부모로서의 권위가 없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권위라고 하는 건 내가 엄마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자동으로 갖는 게 아니죠. 애착이 일어나면 신뢰관계가 쌓이고, 그것이 권위관계로 아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권위는 내가 아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부모의 말을, 어른의 말을 듣는 것이지,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을 할 때 안 듣는 거는 그 아이가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아이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는 그때 정말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아이와 다루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서 아이들과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만들 수 있어요. 예. 다시 이 관계를 열심히 하면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못한다면 절망이죠. 근데 그때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이걸 밀린 숙제를 하면 당연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숙제를 해놓으시면 그때 가서 이 문제를 다룰 때 힘들지만 그래도 그걸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때 아이들과 이런 문제를 다루려면 더 힘들겠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이들이 인생에 가져오는 더 힘들고 어려운 숙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 보험을 들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애착이 잘 유지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근데 이 부모와의 애착이 약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부모의 그 자리에 누가 끼어들까요? 부모 대신에 이 애착이라고 하는 본능이어서 양육자와 그 애착 관계를 맺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와 반드시 맺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기 때 그런 대상이 주로 누굴까요? 친구들. 그 친구들끼리 자기들 그 하위 문화를 가지고 성을 이해하고 돈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이해해서 벌어지는 요즘 그 문제들이 지금 요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성적인 문제, 폭력, 왕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원인이 이 애착 이론에 근거한다면 이 양육자와의 애착이 약화되고 망가진 것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아이를 학폭위에서 때려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시 양육자와의 관계를 복원하면 그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요. 자, 요 자세한 내용도 제가 책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신뢰관계와 권위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개별화 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는 우리 개별화가 뭐냐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신만의 의미, 생각, 경계, 기호, 원칙, 관점, 목표를 가진 존재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 애착 관계를 잘 맺게 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전향화 어머니, 우리 어머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핸드폰이신가 보네. 보이실지 모르겠다. 예. 저기 혹시 컴퓨터로 보신 분 우리 김가람 어머님? 예. 혹시 컴퓨터로 보이시면 요 안정의 책을 충분히 경험 요거 좀 읽어 주시겠어요? 네. 안정 애착을 충분히 경험한 아이는 정서적인 충만감을 느끼는데 이 충만감이 아이의 뇌에 새겨지면 아이는 애착을 추구하는 발달 단계에서 다음 단계인 개별화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행합니다. 이 말을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자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이상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한 아이는 사랑을 얻기 위해 썼던 에너지를 자신을 만드는 일로 전환합니다. 즉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아이 스스로 독립된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시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40이 돼도 50이 돼도 여러분한테 용돈 얻어 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찾아오는 그런 자녀를 키우고 싶으신가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봐도 참새도 자기 새끼를 키워서 독립시켜 떠나보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예착 이론에 의하면 뇌과학에 의하면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면 나 이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이 남편이 내 남자라고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화장 좀 덜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거니까. 그래서 좀 안심하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도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이 서면 그때 아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나를 만들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뭘 위해 살아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동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런 모습 언제부터 보이나요? 저희 딸은 3살만 돼도 뭐 하라 그러면 싫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막 어디 외출하려고 할 때 자기 혼자 신발끈 매겠다고 막 그러고 그게 못된 행동이 아니라 엄마 아빠 빨리 나가는데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독립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하도록 도와줘야 될까요? 못하게 가로막아야 될까요? 잘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발끈 매는 걸 아이가 하고 싶어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지혜로운 어머님 아버님은 20분 정도 일찍 외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가 마음껏 신발끈 풀었다 냈다 하고 만족할 만큼 내고 나면 엄마가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줘 가지고 데리고 나가시면 돼요.
그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독립을 위한 그런 과정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기가 밥 먹으려고 하고 어지럽히지만 옷 입으려고 하고 자기가 청소하려고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를 해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허용하고 따뜻하게 보담아 주느냐가 아이를 빨리 독립시키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냐 못 키우고 있냐의 시금석 중에 하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에 대한 책임이 부모의 책임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초기에는 애착이라고 하는 이걸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기관에 맡기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더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나중에 애착을 잘 맺으면 부모의 책임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아이들의 책임은 점점 늘어들면서 정말 양육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단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부모로 또 아이도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제 말 잘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애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학자들은 이 애착을 심리적인 자궁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것 같아요. 엄마의 몸을 통해서 몸이 태어나고 그리고 애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독립된 인격, 마음이 태어나요. 저는 애 낳는 것 빼놓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애를 못 낳아서 너무 서운했는데 이제 애착을 공부하면서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구나. 내가 몸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애착으로 양육에 참여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내가 잉태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거는 아주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누굴 통해서? 부모의 행동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인간은 절대로 조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를.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아이는 부모가 그 아이를 조작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절대로 아이를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보여주거나 아이가 하는 걸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자, 왜 이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김북년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셨죠? 부모가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이가 독립해서 스스로 자기 길을 선택해 나가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다. 부모가 아이를 조작하거나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다. 자, 이걸 잘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잘 이해했는지 몇 가지만 좀 제가 설명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제가 아이 키웠던 사진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2018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연령대에 무슨 장난감이 좋으냐 그런 건 궁금하신 분 계시죠? 자, 이 영유아 시기 때 장난감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전 장난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 시기에는 뭐가 발달한다고요? 정서가 발달하는 시기죠. 장난감이 정서적인 교감을 하나요? 물론 애착 수건, 스누피에 나와 있는 그 애기처럼 애착 수건이 있지만 그것이 사람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장난감은 사실 아무거나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뭐 비싼 장난감 그런 거 찾지 마시고 또 주변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시기에 이 장난감 안 하면 뇌 발달이 안 된다. 뭐 이거 해줘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애착 이론에서 그런 거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좀 민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그렇게 잘 아시고 정서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냥 동네 언니 오빠들 거 물려받으시고 제일 좋은 장난감은 뭘까요? 우리 이제 그 다음번에 파본놀이터 하겠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장난감들이 일상 도구들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장난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돌무렵 아이들이 이유식 할 때 아까 어떤 아기가 이제 이유식 먹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숟가락 뺏어가지고 막 놀잖아요. 빨고 물고 막. 왜 그럴까요? 우리 그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해외여행이라든지 지방여행 가시면 어떤 특이한 데 가서 사진 찍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처음 보고 신기하니까. 우리 윤주원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깐난애기가 숟가락을 받았잖아요. 그 숟가락을 애가 태어나서 몇 번 봤을까요? 애기가 뭐, 처음 거의 처음 보지 않았을까요? 거의가 아니라 처음 보지요. 네. 걔가 뭐 전생에 숟가락을 받겠습니까? 예. 신기할까요? 안 신기할까요? 엄청 신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숟가락만 신기할까요? 엄마 손가락은, 아빠 손가락은, 엄마 아, 얼굴은, 밥그릇은, 모든 게 다 신기할 것 같아요. 책상은, 뭐 집에 있는 게 다 신기함 그 자체잖아요. 음, 예. 그걸 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갈까요? 안 할까요? 찾아가요. 그게 놀이지요. 그러니까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이의 놀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이해하시죠? 네. 그다음에 또 양육자를 이제 보면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양육자를 이제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차 결혼을 공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새로운 양육자를 아이가 만날 때 충분한 오버랩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새로 만나는 환경, 사람과 아이가 친숙해져서 애착을 맺을 수 있도록. 근데 뭐 애가 뭘 알겠어? 그냥 애를 갖다가 맡기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왜 안 되는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 환경이라든지 사람을 편안해 할 때까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를 보면 알잖아요. 예, 그 시간을 충분히 갖고 아이를 맡기면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제 선배 중에 뭐 유치원 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신데 그분이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는데 빨리 아이를 띄어내고 싶어가지고 갖다 맡기면요 결국은 그 아이가 나중에 힘들어진 일이 벌어지면 더 오래 아이를 끼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세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 순리를 거스려서 일을 진행하시면 많은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애착 결혼을 잘 염두하시고 아이와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 좀 잘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유아기 때 학습을 해야 되냐? 어떻게 될까요? 이 시기에는 정서가 발달되는 시기에 엄마 아빠가 욕심껏 너는 이제 정서 발달 그만하고 전두엽 발달을 한다고 아이가 전두엽이 갑자기 발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꼭 지키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하면 뇌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영유아기에 필요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애착,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혹시 여기 나는 이제 우리 부모님하고 애착을 못 맺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아이를 애착으로 키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냐? 혹시 그렇게 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하고 안정 애착을 맺지 못했어요. 저도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착 반사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예, 그걸 활성화시켜서 하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시 그 애착을 맺을 수 있다고 애착 이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를 잘 지켜나가시면 누구나 다 애착을 맺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금방 마칠게요. 지금 밖에 도시가스 점검하러 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이게 저희 딸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 딸을 매일매일 있으면서 사진을 좀 찍어줬어요. 제가 얼마나 우리 딸한테 관심을 가졌는지 이게 하나의 증거라고 될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 자, 저희 주변에 이제 우리 딸 옆에 할머니도 계셨고, 엄마가 동화책도 읽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동화책을 뭐 전문가가 읽어줘야 더 효과가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뭐 CD 틀어주거나 뭐 전문 성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사람이 읽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읽어주세요. 자, 그다음에 저희 딸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늘 부엌에 있으니까 관심 있게 이렇게 흉내를 내고, 저거 놀일까요, 아닐까요? 다 놀이죠. 예, 그다음에 비 오는 날 나가 놀기도 하고, 수박을 통째로 먹고 싶어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민들레 호시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촛불 아이 부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루는 제가 집에 있는 초란초는 다 긁어 모아가지고 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애가 이제 촛불 불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질렸는지 어땠는지 만족했는지. 이게 돈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러니까 좋은 놀이는 돈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말을 그림. 저희 딸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아이나, 네. 그 간장 항아리에 있는 물을 찍어 먹으니까 맛이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짜진 않아요? 네. 한번 다시 먹어보세요. 무슨 맛인지 맛보세요. 짜요. 그럼 물이 왜 짜요? 소금을 말아내가요. 소금을 넣어서 짜요? 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책에서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찍어 먹으면 짜다는 정보를 안 아이하고 엄마 아빠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간을 보면서 짜고 단 거를 안 아이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죠. 네. 저런 걸 요즘은 뭐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과 음식 같이 만들어 먹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생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것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저희 딸은 그림 그리는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특성화고를 갔는데, 이거는 저희 딸이 지금 특성화고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거든요. 이제 시흥시의 자원봉사로 이렇게 동그란 딱지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그 요즘 그 다이어리에 스티커 붙이는 게 유행이던데 얘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부터. 그래서 저작권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냈습니다. 예, 그래서 독립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너무 빨리 독립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기도 한데, 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말 애착 이론과 뇌과학처럼 아이를 키웠더니 아이가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책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을 키우면서 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이론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몸소 경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걸 좀 권하고 싶은 마음도 너무 간절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여러분께 참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측 이론, 뭐 뇌과학에 관련된 또 제 아이 양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을까요? 정말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용어들을 다 외우고 그 관계를 다 알아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예? 어쩌면 그거 다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아이 얼굴 보고 웃어주고 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는, 같이 노는 그것이 그 단순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충분한지,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더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를 돌보는 일들이 돌멩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애착 이론을 알면 그게 다이아몬드구나. 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저 밖에? 전문가에게? 어디에 있나요? 내 애착 반사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애착 행동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이와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더 자랑스럽게, 더 행복하게, 그렇지만 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애를 키우는데 주변에 너 그러면 안 된다 수많은 도전이 있어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제 뒤에 제가 뭐 전공하면서 공부한 책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책도 많이 봤어요. 네, 훌륭한 좋은 선배들 만나서 조언도 많이 듣고 그런 노력들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면서 여러분도 저처럼 또 오늘 여러분들이 에게 말씀드린 애착 이론과 뇌과학이 여러분의 생각을 강력하게 지지하니까 그 길을 하루하루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소리 없는 박수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넷이 좀 불안정한가 봐요. 제 얘기 잘 들리실까요? 괜찮으세요? 아, 네네. 저도 새 아이의 엄마거든요. 믿기지 않으시죠? 지금 첫째가 이제 13살이고 3살 터울로 이렇게 밑에 있어서 막내가 7살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애들 새 키우면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었는데 너무 키우는 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크고 저희 첫째는 저랑 키가 이제 비슷해졌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 이야기가 이제 들리는 게 정말 다이아몬드더라고요.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지금은 뭔가 다 쏟아붓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쏟아붓는 그거의 몇 배 이상으로 아이가 너무 잘 자라가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랑 나이가 키가 이렇게 비슷해지는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다 주변에 다 또래 친구들이 아기 낳고 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키워놓은 엄마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들이 너무 정말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귀하다는 거, 매일매일의 일상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를 잘 아시기를 저도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놀이꾸러미 수련과 후속 모임 활동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우선은 놀이꾸러미 구성품은요. 여기